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책 읽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고의 책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선정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고의 책을 선정한 기준은 AI 시대가 급격히 다가온 지금 그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해주고 관련 사고를 하게 해줄 서적과 먼 과거부터 변화할 미래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고 필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해줄 책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게 변해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소중히 여길 그런 가치를 말하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주제에 안 들어가도 현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하겠다 싶으면 추가한 책도 있고요. 문학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선정한 책 중에서 문학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단테 신곡 이렇게 두 권 읽었는데 순위에 들진 못했고 굳이 문학과 비문학을 따로 나누어 선정할 생각이 없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책 중 문학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입니다. AI가 앞으로 21세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이 위험한지 예측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오고 발전시킨 가치를 분석하고 거기에 기술이 추가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하는데요. 일단 이 책에서 말하는 큰 틀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기술이 생명 기술과 합쳐지면 이제 사람은 고용시장에 밀리고 자유, 평등 등 현 사회 구조가 되는 가치가 위험받아 자유주의, 민주주의 포함해서 위기가 찾아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책은 다음과 같은 것도 설명을 해요. AI가 디지털 독재로 이어진다면 우린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현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거든요. AI가 점점 발전하면 우린 아이 혹은 젊은이에게 뭘 가르쳐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개인만큼 자신을 잘 아는 존재가 없다는 믿음 덕에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했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왔는데 이제 알고리즘이 등장해 바뀌었다고도 하죠. 그리고 역사라는 건 결국 인간 뇌를 해킹해온 역사거든요. 뭘 혐오하고 선호하고 찬양할 건지 등을 해킹한 게 인간의 역사라면 알고리즘 등장부터 우린 더 쉽게 많은 걸 혐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럼 더욱 역사적 사건과 비극을 탄생시킬 위험도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다못해 예전에 페이스북 회사 관련 인물이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SNS에 사람들이 계속 더 오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혐오라든지 분노 같은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노출시켰다고요. 결국에는 역사가 결국 혐오의 역사라면은 SNS 같은 알고리즘 그 역사를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는 했습니다. 다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 견해가 무조건 맞고 찾아온다고 말하진 않아요. 미래는 예측이 안 되니까 미래입니다. 대신 정말 이런 흐름이 생기고 미래가 오기 전 바꿔보자고 호소하는 책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책은 경험의 멸종입니다.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편리해진 기술로 우린 점점 무엇을 잃고 있는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구성하는 요소가 기술로 인해 어찌 사라지고 있는가? 그게 누적되면 우리 인간은 어찌 될 건가를 질문합니다. 기술이 없애고 있는 건 경험뿐이 아닌 경험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주는 요소까지거든요. 직접 경험만큼 학습과 기억을 강렬하게 해주는 행위가 없습니다. 책이나 영상을 보는 간접 경험도 좋지만 직접 경험을 이기긴 힘들죠. 여행 브이로그 시청과 여행을 직접 하는 건 다르듯이 말입니다. 다만 편리해진 기술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있어요. 가상세계나 인터넷 세계로 말이죠. 직접 경험은 간접 경험으로, 간접 경험은 그냥 AI가 점점 더 축소된 간접 경험 혹은 대신해주면서 우리 경험을 멸종 위기로 만들고 있죠. 기술은 위대해지지만 사람은 멍청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기계를 유일하게 이기게 해줄 요소는 창의력 같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기술과 기계는 무한한 생산성을 가졌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걸 창조할 힘은 아직 없어요. 즉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은 인간의 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성, 창의력은 엉뚱함과 우연에서 나오고 이를 돕는 요소가 경험과 학습이거든요. 하지만 이 경험을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질문해야 하며 마침내 인류는 더 이상 기계를 이길 수 있는 분야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전 했습니다. 경험이 멸종하게 된다면. 그리고 경험이라는 건 우리 오감을 모두 사용해 무언가를 생생히 내 몸에 기록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행위거든요. 이를 가상에 맡기면 우린 시각은 충족해도 그 외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책은 기술로 이루어진 온라인이 어떻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킬지 예측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여깁니다. 네, 다음 책은 이제 신의 역사 그리고 신의 전쟁 시리즈입니다. 카렌 암스트롱이 집필했는데 추계 시대까지 해서 3부작이거든요. 일단은 신의 역사와 신의 전쟁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무엇을 지문하게 해주는지 무엇을 말하고 일단 신의 역사는 종교가 탄생하고 바뀌고 수정해간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시대 상황, 환경, 권력자 등에 따라 필요한 신을 만들었고 교리를 탄생시켰어요.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떤 신을 또 탄생시켜야 하고 현 종교에서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이걸 질문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신의 전쟁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역사에서 종교를 향한 인식은 다음과 같잖아요. 신을 등에 업고 종교가 행한 약자를 향한 학살과 전쟁, 그리고 자비와 사람, 평화를 외치지만 교리에서는 하지만 약자를 향한 테러를 사용했고 다름을 이단이라며 범죄 취급하며 정화와 심벌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여러 박해들. 이 내용이 종교는 무엇보다 인류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죄책감을 덜어준 도구라는 게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 폭력이 정말 종교 때문이 맞을까? 라는 질문에서 저자는 진짜 원인을 추적해요. 결국 책을 말하자면 신의 역사는 일단 종교라는 단순히 일단 신앙만 기준으로 하진 않거든요. 신앙도 포함이 되었을 뿐입니다. 종교라는 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하지만 그게 초현실
현실적인 어떤 원리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게 종교예요. 뭐 예시로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들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것도 다 종교인데, 현재는 민주공화국이 주요 체제로 안정되었지만 AI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견해와 취향 존중, 판단 등을 향한 신뢰는 적어지며 기술이 우리 삶 많은 요소를 대체하려는 지금 우린 어떤 믿음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현 종교가 신화라는 죽은 종교가 되며 대체될 뿐이지 우리 인간은 결코 신과 같은 현실이 없는 무언가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멸종할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가 무엇인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존 종교를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종교를 아예 다시 창조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의 종교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종교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지, 그거를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신의 전쟁은 우리가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게 된 동기가 종교 때문이 아닌 다른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까지는 솔직히 제가 좀 습하면 그러니까 직접 읽어보시길 전 바래요. 종교를 향한 미움을 줄여주게 해주고 포용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여기입니다. 동시에 정말 원인이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맞다면 어떻게 우린 그걸 고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걱정이 전 들었어요. 사실 저도 종교를 향한 오해와 미움이 좀 있었는데, 몇몇 종교를 향한, 특히 역사 이런 서적을 읽다 보면, 근데 그걸 좀 많이 덜어주게 해주는 책이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책은 이제 희망입니다. 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인데, 이 책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책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 인간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할 그런 가치관을 설명해주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희망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와 결코 떼어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가치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하다못해 그리스 신화에서도 판도라의 상자에서 작지만 유일하게 남은 가치가 희망인 이유도 위와 같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고 싶고 믿었던 희망이라는 가치, 그 희망이란 무엇인지, 그가 원하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습을 알게 해주는 책이었다 봅니다. 읽는 내내 따뜻해지며 울림이 있는 책이고 무교라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고 무교지만 진짜 하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폭력을 만들고 어떻게 희망을 도려내는지 말하며 대화와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민족이란 우리 개인에게 어떤 토양과 안정을 부여하는지도 말하며 그 가치도 중요시하자고 말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계속, 예전에도 지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느꼈는데, 물론 어려울 듯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내용 몇 가지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좀 몇 가지 말하자면, 일단은 과학과 기술은 인류의 창조적 잠재력이 맺은 놀라운 열매다라고 말하십니다. 이걸 보고 진짜 의아했어요. 과학과 종교는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른이시다, 대단하시다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며 잊지 않아야 할 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사랑과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희망이 자라나는 텃밭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이 책의 가치와 희망이란 무엇이냐면, 희망이란 모든 개인이 지녔고 지녀야 하며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책이었다고 봤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흑역사와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 신을, 내 종교를 믿으라는 포교가 아닌 인류를 향한 마음이며 부탁이며,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어떤 마음과 방법으로 힘든 사람을 돕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말하니 거부감이 없어요. 읽는데 진짜로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5년 읽은 책 중에서 딱 한 권을 선물한다면 지인에게, 그럼 저는 이 책 희망을 선물할 겁니다. 그 정도로 따뜻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이제 90년생이 온다, 2000년생이 온다, 이 시리즈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이제 아무래도 세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책인데, 세대 갈등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발전한 AI 시대에도 세대 갈등은 계속 나올 테니까 그걸 좀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를 힘들어하는 건 앞으로도 존재할 우리 사회를 단합하지 못하게 할 장애물 중 하나거든요. 그 장애물을 적어도 현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낮춰줄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90년생, 2000년생이란 MZ세대만 말하는 게 아닌 70년생, 80년생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7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살아온 대한민국 환경과 가치관을 비교하며 그에 따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서로 다르며 바뀔 수밖에 없었나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10년만 지나도 20년만 지나도 환경이 바뀌니까 그만큼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서로 다르니까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는 책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책은 기성세대가 단순히 청년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7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봉합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90년생과 2000년생은 비슷한 점이 매우 많아요. 읽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제가 한 번씩밖에 아직 안 읽었지만 1회차 기준으로 하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90년생은 아날로그 시대도 겪었기에 80년생인 기성세대도 이해하고 2000년생인 신세대도 이해가 가능한 다리 역할을 해줄 세대라는 정도가 차이입니다. 두 책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저자는 어느 세대가 어떻다는 편견과 그룹화가 아닌 세대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을 이해하고 쳐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요.
프로보로만 보면 개인을 못 보고 편견하고 단언하게 되거든요. 대안은 없지만 그렇게 서로 미워하기 쉬워지죠.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위를 적어도 나는 안 하기 위해서라도 읽어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동시에 2010년생은 얼마나 더 이해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다를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앞으로 계속 달라질 텐데 간극이 벌어지면서 세대마다 저랑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청년들은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되기도 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 역시 지금은 청년이고 트렌드를 주도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뒤로 물러설 꼰대가 될 운명임을 그리고 명심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거든요. 그 나라 청년의 모습과 가치관이 미래 국가 모습이며 주류 모습이면서 현 사회가 원하는 가치 등을 보여준다고요. 때문에 지금 청년을 이해하면 현 대한민국이 원하는 가치, 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기성세대를 이해하면 당시 대한민국이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무튼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집필한 책인데요. 윤리를 주제로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를 주제로 말하는 서적인데 다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는가? 우리에게 행복한 건 무엇인가? 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에서 우린 무엇을 통해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중용을 중시하자 이런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무엇이 예시로 나오냐면 이제 비겁한 자는 용기 있는 자를 무모하다 하고 무모한 자는 용기 있는 자를 비겁하다고 하거든요. 책에 나오는 예시 중 하나가.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갖고 중용을 중시하자? 이게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즐거움을 목표로 선택하고 살지는 말자고 합니다. 즐거움은 목표가 아닌 목적 달성 시 생성되는 것이라고 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의 최고 형태가 행복이라고 하긴 합니다. 참고로 스승 플라톤은 즐거움은 삶의 목표가 아니며 행복과 즐거움은 같은 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게 행복이니 그걸 얻기 위해 나오는 즐거움, 무절제, 자제력, 고통, 사랑 등은 어떻게 분류하고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책입니다. 또한 그걸 지키기 위해 이성적 선택을 통해 숙고하고 아는 거에 그치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행동하라고요. 그걸 꾸준히 습관화해야 우린 윤리적 삶을 살고 고귀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삶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건 위와 같은 고전 내용도 점점 못 지키거나 물질에 의해 잊혀지니 다시 부각시키기 위함이며 시대와 상관없이 통용 가능한 지혜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는 거에 그치면 의미 없다고 봤어요. 말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그걸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이 책은 철학 성격을 띄우지만 철학 언어를 사용한 실용서에 가까워요. 논어, 맹자, 도덕경과 비슷하죠. 다음으로 설명할 책은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물리학 교수님인 김상욱 교수님이 집필하신 책인데요. 작은 원자부터 인간과 인간이 이룬 믿음과 사회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해 모든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는 한 물리학자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과학책이지만 책이 말하는 가치는 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알고 있는 행위가 왜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걸 이어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있는 행위가 왜 필요한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라고 여깁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알아가고 이해하면 서로를 마침내 이해하고 내 좁지만 깊은 영역도 넓어지는데 도와주거든요. 현대는 너무 많은 분야가 있고 깊이가 깊어 그만큼 자신의 영역에만 갇히기 쉬워졌거든요. 내용이 많아 분류도 많이 해야 해 서로 더욱 쪼개지게 되었죠. 멀어진 학문과 이해, 지식 등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다른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물리학, 원자와 전자, 분자, 화학 등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초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시작부터 원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렵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난이도가 아닌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뒤로 갈수록 그래도 내용이 쉬워지니까 초반 몇 페이지만 읽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 책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과학을 말하지만 세상을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 움직이는 역동성으로 세상을 구성한 원리를 알게 해주는 신기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 속 모든 공식과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처음 읽고 이해했을 때 감정은 평생 따라가게 해주거든요. 예시로 이제 옛날에 내가 재밌게 본 영화, 감동적이게 본 영화는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날지언정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계속 기억에 남듯이 저는 이 책도 그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거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이제 예상 못한 우연과 새로운 성질이 변환을 부르고 지금을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제가 추천할 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좀 다른 걸 설명해 보려고 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2025년 다시 재독한 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래 4권을 올해 재독했거든요. 공정하다는 착각, 안내의 일기, 이토록 굉장한 세계, 삶을 얻는 지혜 이렇게 4권을 재독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이토록 굉장한 세계는 2024년 최고의 책에도 추천한 책이거든요. 2권은 이미 소개한 책이니까 제외하고 다 영상으로 만든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안내의 일기입니다. 안내의 일기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현재 전쟁이 평범한 소녀와 가족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해주는 책이니 읽어보시길 권해요. 아무리 서로 싫어도 자국을 우선해도 전쟁만큼은 안 된다는 사고가 다시 키워지길 바래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해도 평화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추천하는 책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군중심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 그리고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 북유럽 편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군중심리는 제목으로 교훈을 짐작 가능할 테니 넘어가고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은 너무 유명한 고전 베스트셀러니 굳이 소개 안 해도 되겠다 싶어 스킵했습니다. 반대로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 북유럽 편과 기원전 전쟁사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왜 읽으라는 건지 의아하실 테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 북유럽 편입니다. 이 책은 일단 북유럽 미술이 지닌 큰 특징을 알려주고 북유럽을 대표하는 예술가 삶과 예술관, 대표작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옴니버스 형식이다 보니 큰 흐름이 없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북유럽 국가는 미술을 통해 무엇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미술가는 자기 그림으로 무엇을 담아내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북유럽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읽게 되고요. 평범한 사람의 일상, 아름다운 자연과 웅장함, 덕분에 관객과 벽 없이 그림을 통해 미술가와 소통하고 그 국가와 민족, 긍지, 소망 등을 알게 해주는 책이죠. 그리고 눈과 마음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화폭도 더미니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가볍게 읽어보기로 전 추천드립니다. 진짜 읽는 내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물론 역사적인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도 있다 보니까 진짜 객관적 역사 지식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단 말 그대로 미술 그림을 보는, 그리고 예술가의 삶을 아는 그런 용도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그리스 패권을 두고 아테네 주축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주축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을 말합니다. 신생의 패권국이 아테네와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싸운 건데, 새로운 강국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보여주죠. 고대 그리스를 스스로 멸망에 빠뜨린 자해라고도 평가받는데, 국가 간 관계를 패권에 기반해 보는 정치적 현실주의 관점이 나타낸 책이거든요. 이 관점이 투키디데스부터 시작한 건데, 담백하게 부풀림 없이 사실을 저술하려 노력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있고 좀 지루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정말 흥미로우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힘이 있을 때 어찌 행동해야 하는지, 횡포부리다 힘이 잃으면 어찌 되는지, 그리고 힘없는 중립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두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와 각 동맹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명분과 명예, 기존 후광을 이룬 국가는 어떤 방향을 흘러가는지 등 진짜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해서 좀 알게 해준다. 국제 정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그런 예시를 많이 보여주는 서적이었다 봅니다. 강대국을 배척하는 게 불가한 국제 정치서 살아남기 위해 읽어야 할 하나의 예시서라고 여겨요. 정말 훌륭한. 이제 다시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가 점점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중립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때문에 한 번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패권국, 강대국의 입장에서가 아닌 중립국 혹은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동맹국들은, 중립국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예시로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도 잘 읽었고 내년 2026년에도 좋은 책 읽어서 소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2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원하는 대로 한 해가 흘러가지 않았고 슬펐을 수도 있고 아쉬움도 남았겠지만 그래도 후회는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였길 바라고요. 2026년도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적어도 내가 새로운 걸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을 잃지는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